이건 과천 땅을 독거노인 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서류야. 이미 법적 절차는 다 끝났어. 내 결재만 떨어지면 끝나는 일이지. 어머니, 그걸 어떻게? 이건 너희가 위조한 도장이랑 진단서 관련 고소장이야. 아직 제출은 안 했지만 큰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제 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발. 일어나. 그런 거짓된 눈물 보이지 마. 넌 내 통장 들고 은행 갔을 때는 눈물 한 방울도 안 났잖아. 어머니,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변호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어머니, 이분들은 누구시죠? 내 변호사님이야. 이제부터 모든 법적 절차는 변호사님을 통해서 진행될 거야.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께서 원하신다면 고소도 가능합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강요. 혐의가 여러 가지네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됐다. 고소는 안 하마. 대신 조건이 있어.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손이 떨리네요. 제 나이 73, 수원에서 혼자 살고 있는 박정순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 지금은 큰아들 동진이와 작은아들 수연이 이렇게 두 아들을 두고 있어요. 아들들 모두 결혼해서 분가했고 손주들도 5이나 있죠. 겉으로 보면 자식 농사 잘 지은 할머니처럼 보일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건 지난 1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더는 혼자 끌어안고 있을 수 없어서예요.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해서요. 시작은 남편이 떠난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저는 정신없이 아들들에게 연락했죠. 하지만 두 아들 모두 바쁘다며 뒤늦게 병원에 왔어요. 그때는 이해했어요. 직장에서 바로 빠져나오기 힘들었겠지 하면서요. 장례식 내내 저는 혼자 모든 걸 챙겼죠. 아들들은 와서 얼굴만 비추고 바쁘다며 자리를 비웠으니까요. 그 뒤로 아들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어요. 큰아들 동진이는 사업한다며 바쁘다고 했고, 작은아들 수연이는 대기업 중역이라 시간이 없다고 했죠. 명절에도 어머니, 이번엔 처가 먼저 가기로 했어요. 라는 말만 돌아왔어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나중엔 그마저도 무뎌지더라고요. SNS로 보는 아들들의 일상은 달랐어요. 동진이는 사돈과 골프 치는 사진을 올리고 수연이는 처가 부모님과 해외여행 다녀온 사진을 자주 올렸죠. 보면서 가슴이 메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외톨이가 됐을까? 하는 생각에요. 유일한 위안은 40년 지기 친구 순자뿐이었어요. 순자는 일주일에 2-3번씩 저를 찾아와 이야기도 들어주고 반찬도 나눠 먹곤 했죠. 정순아,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말고 우리끼리 재미나게 살자. 라고 말하면서요. 그래도 전 자꾸 자식들 생각이 났어요. 특히 아플 때면 더 그랬죠. 아들들이 찾아오는 건 제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뿐이었어요. 큰아들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작은아들은 아이들 교육비가 필요하다며 찾아왔죠. 그때마다 보태주긴 했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돈을 준 뒤엔 연락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외롭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구청에서 공문이 하나 왔어요. 과천에 있는 시어머니 땅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내용이었죠.
사실 저도 잊고 있었던 땅이에요. 시어머니께서 20년 전에 물려주신 땅인데 그동안 별로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지금 시세로 1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공문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람? 하면서요. 순자한테 전화했더니 곧장 달려왔어요. 정순아, 이거 정말이야? 세상에. 이제 너 부자 됐네. 순자의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기쁘기보다는 두려웠어요. 이 사실을 자식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동안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던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면 아니나 다를까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동네 이웃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고 친척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돌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랫동안 연락도 없던 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요새 건강은 어떠세요? 제가 이번 주말에 찾아뵐게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이제부터 시작될 일들을 어렴풋이 예감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정확히는 알지 못했답니다. 순자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순아, 조심해야 해. 세상이 험하잖아. 자식이라고 다 믿을 수는 없어. 그때는 순자의 말이 너무 날카롭게 들렸어요. 설마 그래도 자식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순자의 말을 더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그땐 제 귀가 멀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전 몰랐죠. 이 돈이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요.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것도요. 며느리를 포함해 자식들의 변화는 하루아침이었어요. 제가 과천 땅 소식을 접한 그날부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죠. 평소엔 바쁘다며 얼굴 한번 비추기 힘들었던 아들들이요. 큰아들 동진이가 제일 먼저 왔어요. 와이프와 아이들까지 데리고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하며 달려와 안기는 모습이 어색했지만 그래도 기뻤어요. 오랜만에 보는 가족이니까요. 큰며느리 민지는 제가 좋아하는 LA 갈비까지 사왔더라고요. 어머니, 그동안 너무 소홀했죠? 이제는 자주 찾아뵐게요. 아이들도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민지의 말에 손주들은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그도 그럴 게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도 가물가물하니까요. 이틀 뒤엔 작은 아들 수연이네도 왔어요. 평소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힘들어하던 작은 며느리 지영이가 갑자기 어머님, 이제 저희가 효도하게 해주세요. 라며 상냥해졌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기뻤어요. 아, 이제야 내 자식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어요. 어느 날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부엌에서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 목소리가 그대로 들리더라고요. 언니, 시어머님 통장 어디 두시는지 혹시 보셨어요? 아직 못 찾았어. 근데 어차피 곧 우리가 될 텐데 뭐. 맞아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우리가 관리해드려야죠. 그나저나 어머님 옷차림 좀 봤어? 저렇게 허름하게 다니시니까 더 치매처럼 보이시지 않아? 맞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더. 그렇게 보이게 하면 일도 수월하지 않을까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건지. 며느리들의 웃음소리가 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 뒤로 자식들의 행동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동진이는 거의 매일 과천 땅 이야기를 꺼냈죠. 어머니, 그 땅 관리가 쉽지 않을 텐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위임장만 써주시면 돼요. 어머니, 은행에 같이 가요. 통장 정리도 해드리고. 수연이도 만만치 않았어요. 요양원 팸플릿을 들고 와서는 어머니, 여기 시설 최고예요. 간호사도 24시간 있고. 라며 자꾸 요양원 얘기를 꺼냈죠. 더 충격적인 건 손주들이었어요. 어느 날은 큰 손주가 제 방에 몰래 들어와 서랍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저기, 아빠가 중요한 서류 찾아보래서.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 있어요? 아빠가 급하다던데. 순수한 우리 손주 아이들을 이용해서까지 제 재산을 노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식들은 이제 주변 이웃들에게도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앞에서 이웃과 이야기하는 동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죠. 우리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많이 혼란스러우세요. 가끔 헛소리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재산 관리를 대신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자꾸 고집을 부리셔서. 자식들은 이제 서로 싸우기까지 했어요. 어느 날은 거실에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들렸죠. 형, 어머니 재산은 균등하게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야, 내가 먼저 움직였잖아. 너는 뒤늦게 와서. 그래도 이건 아니지. 형이 다 가져가려고 하면. 그때 손주들이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아빠가 통장 사진만 찍어오래요. 나중에 다시 갖다 드릴게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순자에게 전화했더니 바로 달려왔죠. 정순아, 이제 봐도 모르겠어? 쟤들 네 재산 노리는 거야. 아들이고 뭐고 없어. 순자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전 아직도 망설였죠.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너무 사람을 의심하나? 하는 생각에 잠도 못 이루고 밤마다 뒤척였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날 아침, 현관문 밖에서 들리는 동진이와 수연이의 대화였죠. 형, 이러다 어머니가 우리 재산 안 주면 어쩌지? 그동안 자기들이 한 행동들이 찔렸나 보죠. 걱정 마. 내가 의사 친구랑 얘기해뒀어. 어머니가 정신 감정 못 받으시게.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당연히 받아야지. 어차피 얼마 못 사실 텐데.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죠. 이제는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어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죠. 순자가 늘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절 지켜야 할 때였어요. 그리고 얼마 전 자식들 가방에서는 이상한 서류 봉투를 발견했어요. 제 정신감정 진단서였죠. 제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병원 진단서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생일에 일은 터지고 말았죠. 최근에는 계속 잠을 설쳤어요. 자식들이 자꾸만 이상한 서류들을 들고 오고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불안했거든요. 특히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이 자꾸 생각났어요.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통장 관리는 저희가 해드릴게요. 매번 은행 가시기도 힘드시잖아요. 큰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더니 제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그 후로 통장이며 도장이며 중요한 물건들은 침대 밑에 숨겨두기 시작했죠. 순자가 아침 일찍 전화를 했어요. 정순아, 생일 축하해. 내가 점심 때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 고마워. 근데 오늘도 자식들이 온대. 또. 요즘 자식들이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야? 맞아요. 평소엔 얼굴 한 번 비추기 힘들던 자식들이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어요. 과천 땅 이야기가 나온 뒤로는 더 심해졌죠. 어머니, 이 서류 좀 보세요. 재산관리 위임장인데. 어머님,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시설이 정말 좋더라고요. 매번 왔다 하면 이런 얘기뿐이었어요. 처음엔 그래도 내 건강 걱정해주나 보다 했는데 점점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죠. 순자야, 나 요즘 잠도 못 자겠어. 자식들이 자꾸 요양원 얘기를 하는데 뭐? 요양원? 내가 혼자 있기엔 위험하대. 그래서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다고. 전화기 너머로 순자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정순아. 이거 큰일이다. 우리 동네 영희씨 있지? 작년에 자식들이 강제로 요양원에 넣고 재산 다 가져간 거 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김영희 씨는 저희 동네에 살던 분인데 갑자기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니 그 뒤로 소식이 끊겼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식들이 강제로 입원시키고 재산을 다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잘 아는 변호사가 있어. 우리 조카 며느리 동생이 변호사 일을 하거든.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어때? 처음엔 망설였어요. 설마 내 자식들인데 그럴 리가 없어 하는 생각도 들고 법적인 상담을 받는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그날 오후에 있었던 일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문득 통장을 확인하고 싶어서 서랍을 열었는데 통장이 없어졌더라고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행에 전화를 걸었죠. 고객님, 오늘 오전에 5천만 원이 인출되었네요. 네? 제가 인출한 적이 없는데요. 아, 위임장을 받아서 아드님이 오셔서 인출됐다고 되어 있네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자식들이 제 도장을 위조해서 돈을 빼간 거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순자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변호사님은 생각보다 젊었지만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보셨대요. 어머님, 말씀하신 상황을 보니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요즘 이런 수법이 많아요. 부모님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몰아가서 재산을 가로채는 거죠. 세상 참 흉흉하죠? 변호사님 말씀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동안 눈치챘지만 인정하기 싫었던 현실이었거든요. 우선 증거 수집이 필요해요. 자식들과 대화할 때마다 녹음하시고 서류들도 잘 보관해 두세요. 혹시 모르니 통장과 도장은 다른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날부터 전 변호사님 조언대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은 통장과 도장은 순자네 집에 맡겨두고 중요한 서류들은 사진으로 찍어뒀죠. 자식들과 대화할 때마다 몰래 녹음도 했고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자식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죠. 이제는 제가 없을 때 집에 와서 서류를 뒤지고 가는 일도 있었어요. 손주들까지 동원해서 제 물건을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자식들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정신과 진단서가 들어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병원의 진단서였죠. 이제 어머니도 아시겠죠? 어머니께서 혼자 재산 관리하기는 힘드신 상황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자식들이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였어요. 영희 씨한테 있었던 일이 제게도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떨리는 손으로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야. 이제 결심했어.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이제는 망설일 필요가 없었거든요. 자식들을 위해 모아둔 재산이 오히려 자식들의 탐욕을 키웠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호사님과 상의 끝에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서류 작업을 시작했어요. 과천 땅을 처분해서 그 돈으로 독거노인을 돕는 재단을 만들기로 한 거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저처럼 외롭게 사는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서류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자식들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잔인한 계획을 들고 온 거예요. 어머니, 이제 그만 결단을 내리세요.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그때였어요. 제 입에서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만해.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자식들이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평소에 제가 아니었거든요. 뭘 그만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가짜 진단서?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병원에서 받아온 거잖아. 날짜를 보니 그날 나는 순자네 집에서 하루 종일 김장을 했었는데 순간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이걸 알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나 봐요. 어머니, 그게 무슨... 너희들 내가 다 알아. 내 통장에서 5천만 원 빼간 것도 내 도장 위조한 것도 몰래 와서 집 뒤진 것도 나를 뒷방 늙은이로 생각해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나 보지? 큰아들이 버둥대듯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다 오해예요. 저희는 그저 어머니를 위해서. 그래?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니?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자식들이 서로 재산 분배를 논의하던 대화. 저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음모를 꾸미던 대화. 모든 게 거기 담겨 있었죠.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자식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진단서만 있으면 돼.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녹음을 들으며 자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작은 아들이 벌떡 일어나 녹음기를 낚아채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앉아, 내 말 끝까지 들어라.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난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흐린 정신을 가진 노인이 아니야. 내 정신 멀쩡해. 그리고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어? 서류 가방을 열어 한 장씩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과천 땅을 독거노인 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서류야. 이미 법적 절차는 다 끝났어. 내 결재만 떨어지면 끝나는 일이지. 어머니, 그걸 어떻게? 이건 너희가 위조한 도장이랑 진단서 관련 고소장이야. 아직 제출은 안 했지만 자식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큰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제 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발. 일어나. 그런 거짓된 눈물 보이지 마. 넌 내 통장 들고 은행 갔을 때는 눈물 한 방울도 안 났잖아. 작은 아들도 덩달아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순자와 변호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자식들이 놀라서 뒤를 돌아봤죠. 어머니, 이분들은 누구시죠? 내 변호사님이야. 이제부터 모든 법적 절차는 변호사님을 통해서 진행될 거야.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께서 원하신다면 고소도 가능합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강요. 혐의가 여러 가지네요. 자식들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됐다. 고소는 안 하마. 대신 조건이 있어. 모두가 숨죽이고 제 말을 기다렸어요. 첫째, 이제부터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찾아오지도 마라. 이제 난 너희 어미가 아냐? 난 부모 돈으로만 보는 불효자식 둔 적 없다. 어머니, 둘째, 내가 하는 일에 절대 간섭하지 마라. 과천 땅을 팔아 복지재단에 설립하는 데 쓰는 것도, 내 남은 재산을 어떻게 쓰는 것도 너희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자식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와서 뭐라 할 말이 없었겠죠. 마지막으로,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돈 때문에 친어미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던 너희들의 모습을 평생 잊지 말고 살아라. 방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마지막 말을 했죠. 이제 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자식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큰 며느리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작은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하나둘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순자가 얼른 달려와 저를 부축했죠. 정순아, 정말 잘했어.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동안의 짐을 내려놓은 후련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의 눈물이었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복지재단 설립 절차를 시작하면 됩니다. 어머님의 뜻대로 독거노인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실 거예요. 밖을 내다보니 봄 햇살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죠. 이제 전 자유예요. 더 이상 자식들 때문에 가슴 아파할 일도 밤잠 설칠 일도 없어요.
대신 제가 가진 것으로 세상의 다른 노인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돌이켜보면 이런 결말이 오히려 다행인지도 모르겠어요. 자식들의 탐욕이 결국 저를 자유롭게 해준 셈이니까요. 그렇게 자식들과의 마지막 대면 이후 한 달 정도는 조용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끝났구나 싶었는데 어느 날부터 자식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더니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갔어요. 큰아들은 매일 아침 일찍부터 와서 현관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작은아들은 밤늦게까지 집 앞에서 서성이며 어머니, 하고 불러대고 특히 큰 며느리의 변신이 대단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밤마다 죄책감에 잠도 못 자요. 눈물바다를 만들며 애원하더니 급기야 손주들까지 동원했어요. 할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빠 말씀 좀 들어주세요. 손주들의 눈물 어린 부탁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내 마음을 다잡았죠. 자식들은 이제 전략을 바꿨어요.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모르는 사람 돕는 것보다 자식 도와주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복지재단이라. 어머니 그 돈이면 손주들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우리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웃들의 시선도 점점 더 따가워졌어요. 장 보러 나가면 아줌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주고 재단 세운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한데. 돈이 사람 참 무섭게 만드네. 특히 40년 넘게 같은 동네에 살았던 김옥순 할머니가 하는 말이 가장 마음에 걸렸어요. 정순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니? 그래도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인데.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자식들 어릴 적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동진이가 처음 걸음마 할 때, 수연이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꽃다발 들고 찾아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러던 어느 날, 순자가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어요. 정순아, 너가 저번에 조용한 곳 추천해달라고 한 거 내가 좋은 곳을 찾았어. 화성에 있는 산골 마을인데. 공기도 좋고 이웃들도 다들 좋으신 분들이야. 거기 가면 아무도 너 찾지 못할 거야. 처음엔 망설였어요. 내가 왜 도망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러다 자식들이랑 영영 못 보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었죠. 하지만 자식들의 끈질긴 방문이 계속되면서 점점 지쳐갔어요. 현관문만 열면 마주치는 자식들의 얼굴, 장보기도 힘들 정도로 따라다니는 발걸음.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살던 집은 전세로 내어주고 화성의 작은 산골 마을로 떠났죠. 논과 밭이 펼쳐진 그곳은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고향 같았어요. 이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걱정 마세요. 여기선 도시처럼 남의 살림 궁금해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산골 마을에서의 삶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평화로웠어요. 아침이면 산새 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이면 달빛을 보며 잠이 들었죠. 작은 텃밭을 일구고 토마토며 상추며 심어서 가꾸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동네 할머니들과도 금방 친해졌어요. 김치 담그는 날이면 서로 나눠 먹고
비 오는 날이면 막걸리 한 잔 하면서 수다 떨고. 이렇게 소소한 행복이 있다는 걸 잊고 살았네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이 무거워요. 몇 달 전 작은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대체 어디로 가신 거예요? 제발 저희 좀 봐주세요. 복지재단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날 밤 또 잠을 설쳤어요. 남편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죠.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자식들 이대로 놔두면 평생 원망하고 살겠죠? 지금도 밤이면 자식들 생각에 잠을 못 이뤄요. 어떤 날은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리고, 또 어떤 날은 그들이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 했던 일이 떠올라 치가 떨리고, 텃밭에 상추는 쑥쑥 자라고 마당의 감나무에는 벌써 꽃이 피었어요. 세상 시름 모르고 자라나는 이 자연을 보면 제 마음도 조금은 편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고민이에요. 자식들을 용서하고 재산을 물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처음 결심대로 복지재단을 세워서 어려운 노인분들을 도와야 할까요? 때로는 달빛 아래 앉아 생각해요. 자식들의 눈물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일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자식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새로운 삶을 이어가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깊은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해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